블랑쉬는 1849년 3월 1일에 프랑스 부유한 귀족 집안인 모니에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빠 찰스 모니에는 예술대학의 총장이었고 엄마 루이즈는 자선사업가 예술활동으로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또한 그녀에게는 마르셀이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블랑쉬는 명망 있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부유한 동네에서 살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엄격했던 엄마 루이즈는 딸에게 상류층에 걸맞은 교육을 받게 했고 블랑쉬는 성장할수록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해져서 남자들에게 많은 청혼도 받았고 인기도 많았죠. 엄마 루이즈는 딸이 가문의 명성에 맞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1874년 그녀가 25살이 되었을 때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블랑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파산한 변호사였죠. 당시 프랑스 귀족 사회는 부모가 정한 사람과 결혼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루이즈는 딸이 파산한 변호사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루이즈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돈 없는 변호사와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딸 블랑쉬와 심하게 다퉜죠. 하지만 블랑쉬는 귀족 가문의 관행과 다르게 엄마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 가족들 몰래 밤늦게 집 밖을 빠져나가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어느 날 블랑쉬는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했던 모니에 가문의 딸이 한순간에 실종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은 사람들이 블랑쉬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그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자 가출을 했다고 말했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며 아마도 해외로 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블랑쉬를 집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가두었죠. 블랑쉬가 밤늦게 몰래 그 남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2층에서 기다리던 엄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이 그녀의 입을 막고 침대에 묶은 후 다락방에 가둬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나무 판자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놓아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방에 가둔 후 자물쇠로 잠가두었죠. 엄마 루이즈는 처음에는 오랫동안 가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블랑쉬에게 그 남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화가 난 블랑쉬는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벽을 손으로 긁기까지 했지만 가족들은 블랑쉬를 묶어둔 후 천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고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극소량의 음식만 주면서 학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블랑쉬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가족들은 그녀가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났다며 딸의 실종을 슬퍼하는 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잊혀져 갔습니다. 블랑쉬와 결혼하려고 했던 변호사도 그리고 블랑쉬의 친구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한편 그러는 사이 엄마 루이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좋은 평판을 갖게 되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역사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술작품을 출품하고 사교계에서 명성을 날렸죠. 아빠 찰스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려 했던 딸을 방관했고 1882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빠 마르셀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결혼해서 딸을 낳고 그 집을 나왔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계속 엄마를 보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그 누구도 블랑쉬를 신경 쓰지 않았고 다락방에 가둔 채로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나갔죠. 모니에 가문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니에 가문의 가족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만이 이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01년 5월 파리 법무부 장관은 비밀을 폭로하는 익명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 편지에 적힌 끔찍한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죠. 모니의 사람들의 집 안에는 25년 넘게 다락방에 갇혀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실종된 모니의 가문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실종된 줄 알았던 블랑쉬가 사실은 자신의 집 다락방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히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 온갖 오물 속에서 학대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루이즈 모니에는 그 당시 자선사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편지의 내용을 믿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이 모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루이즈는 수사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수사를 위해 강제로 집에 들어가야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층으로 가는 계단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특히 다락방 앞에서 냄새가 강하게 났는데 그 문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그 문을 강제로 열었고 창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막고 있던 것을 떼어내자 빛이 들어오면서 내부가 보였고 방 안의 낡은 침대에 거의 알몸 상태로 누워있던 중년의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25년 전 실종되었던 블랑쉬 모니에였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구출된 그녀는 심각할 정도로 말라서 몸무게는 불과 25kg에 불과했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죠. 바닥에는 썩은 음식물 찌꺼기들로 가득했고 침대 위에는 배설물, 썩은 음식물과 벌레로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수사관들은 그 방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었죠. 그날 수사관이 방에 들어와서 창문을 가로막고 있던 판자를 강제로 뜯었을 때 블랑쉬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괴로워했죠. 한 여성이 이토록 끔찍한 환경에서 25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은 블랑쉬를 담요로 감싸서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녀의 어머니 루이즈와 오빠 마르셀을 기소했습니다. 엄마 루이즈는 자신이 딸을 가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자 자신의 뜻을 따를 때까지 방에 가둬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이 굴복하지 않자 그냥 그대로 감금한 채로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블랑쉬가 다락방에 갇히고 나서 9년 후에 그녀가 사랑했던 변호사가 사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에서 풀어주지 않았죠. 심지어 오빠 마르셀도 감금된 동생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여성을 가둬두고 학대한 이야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알려지며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의 사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화가 난 사람들이 모니에 가문의 집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화난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으로 모이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는데요. 결국 블랑쉬가 구출된 지 15일 만에 76세의 나이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블랑쉬의 오빠 마르셀은 동생이 애초에 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그 방에 계속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블랑쉬가 오히려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했죠. 오빠 마르셀은 어머니 루이즈가 딸을 가두는 것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오빠 마르셀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방에 갇힌 가족을 구조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블랑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빠 마르셀은 분노한 사람들의 항의로 인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던 부유한 동네를 떠나 잠적했습니다. 블랑쉬를 구출하게 된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유명한 소문 중에 하나는 모니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비밀을 흘렸고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블랑쉬를 불쌍하게 여겨서 몰래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오빠 마르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엄마 루이즈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심장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사망하고 나면 집 다락방에 갇혀있는 동생 블랑쉬를 처리하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의 비밀을 공개한 것이라고 추측했죠. 특히 마르셀은 변호사였고 법의 허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결백을 얻어내기 더 쉬웠을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극적으로 구출된 블랑쉬는 안타깝게도 구조된 이후로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태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정신분열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을 겪었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생활을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블랑쉬는 처음에 가족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극한의 상황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호전되었어도 그녀는 구출된 이후로 줄곧 정신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구출된 지 12년째 되는 1913년에 6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든은 인구수 약 17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죠. 도로를 따라서 주택들이 있고 마을 내에는 우체국과 교회 2개가 전부인데요. 식료품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은 운전해야 합니다. 이 마을에는 미국에서 2020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휘테커 가족인데요. 다큐 제작자인 마크 라이타가 2004년에 책을 제작할 때 이 가족의 사진을 찍었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16년 후인 2020년에 근처에 촬영이 있어서 이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되었죠. 그때 마크는 휘테커 가족을 만나 이들의 근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What are you eating tonight for dinner? A sandwich. Ê, ê, cái bọn mê, ê, mê. 휘테커 가족은 1550년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최소 1850년대 이전부터 대대로 근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존과 헨리 휘테커는 1897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그들은 각각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존과 그레이시는 사촌 사이이지만 1935년에 결혼을 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광부로 일하던 존과 주부로 살던 그레이시는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나머지 자녀들 대부분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거나 심장질환 문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So what are your names? His name's Ray. Ray. I remember Ray. I photographed you, Ray. Do you remember? Years ago. And your name is? Lorraine. Lorraine. And Timmy. Yeah. 15남매 중 베티, 로렌, 레이 등 일부만 현재까지도 오드마을에 남아서 살고 있고 로렌의 아들인 티미까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로렌과 레이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인 베티는 71살로 말을 못하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소통을 해주고 근처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베티에 따르면 로렌과 레이는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적 능력이 있는 베티는 엄마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돕겠다고 했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이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죠. 이들 가족 구성원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유일하게 로렌의 아들인 티미만이 특수교육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한 편인데요.
방 4개와 TV가 있는 낡은 트레일러에서 개 여러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 대부분은 하루 일과를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트레일러 근처에는 15남매 중 9째와 12째인 존과 레리, 그리고 레리의 딸 등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만이 가끔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이들을 찾아오는 친구나 지인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드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죠. 휘테커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10대 청소년들이 이들 집에 찾아와서 계란이나 휴지를 던지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방문하여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크가 처음에 이들의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휘테커 가족을 괴롭히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웃이 총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들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죠. 마크가 베티에게 가족들이 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척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죠. 15남매 중 한 명인 케네스에게도 눈이 사시가 된 이유를 아냐고 묻자 자신의 아빠가 석탄 광부여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약 175년이 넘는 근친혼의 역사로 인하여 유전병을 심하게 앓고 있지만 자신들의 유전병의 원인이 근친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15남매 중 로레인, 베티, 레리, 케네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심장질환 등 병환이나 노화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9째 존은 2022년에 사망하였고 5명의 자녀와 여러 명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까지 오드마을에 남아 사는 몇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마크는 휘테커 가족의 다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다큐를 제작한 후 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휘테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진 후 약 5만 5천 달러, 하나 약 7,5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죠. 그 돈으로 휘테커 가족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새 트럭과 난방기 등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족들을 월마트에 데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53년생인 레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트에 가서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휘테커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등을 샀죠. 또한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휘테커 가족의 사연은 근친혼으로 인한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간의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현재까지도 오드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휘테커 가족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마크가 다큐 제작 이후 주기적으로 이들과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 근황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러셀 윌리엄스는 1963년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5살이 됐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갔죠. 러셀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피아노, 트럼펫 등의 레슨을 받았고 사립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영화 탑건을 보고 군대에 입대해 파일럿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1987년에 군대에 입대했고 그의 군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대위로 승진했고 5살 많은 메리를 만나 결혼도 했죠. 계속해서 진급해서 2009년에는 대령으로까지 진급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을 VIP 항공기로 모시는 엘리트 파일럿이 되었죠. 심장병 재단 부의사로 일하던 아내 메리와의 사이에서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군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 부부로 가끔 만났는데요.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은 오타와에서 살고 트위드에 별장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생활이 바쁘고 트위드에서 출퇴근하기가 더 가깝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는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주말에는 오타와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고 주중에는 트위드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 동네의 이웃집에 몰래 침입했는데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 입고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범행들을 메모에 기록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그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조깅을 했는데 그때 이웃집들을 관찰하며 침입할 만한 집을 찾아내곤 했죠. 그리고 2007년 9월 그의 나이 44살일 때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트위드의 별장에서 지낼 때 이웃집에 살던 머독 부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머독 가족들을 비롯한 그 동네 이웃집들이 평소에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머독 가족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12살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러셀은 그 방에서 3시간 동안 속옷을 여러 벌 입어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속옷을 훔치기까지 했죠. 한 번 침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독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 부부와 카드게임도 하고 특히 머독 부부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호수로 놀러 가기까지 했죠. 머독 부부는 러셀이 자신의 집을 침입하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교류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셀은 단순히 빈집에서 몰래 속옷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점점 범행이 대담해져 갔죠. 2009년 9월 새벽 그는 미혼모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항상 집이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집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침입했죠. 그 여성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러셀은 그녀의 머리를 손전등으로 때려서 제압한 후 손을 묶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찍었죠. 또한 러셀은 복면을 쓴 자신의 얼굴에 속옷을 뒤집어 쓴 채로 자신의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아기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약 50곳의 집에 침입했는데 단 한 번도 꼬리가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갔고 빈도도 더욱 잦아졌죠. 그리고 2달 후인 2009년 11월 그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리는 사건 당시 38살로 러셀이 지휘했던 군부대에 소속되어 근무했던 상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러셀은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마리는 트위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브라이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웃집들을 몰래 침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부하의 집에 몰래 침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리가 인도로 비행을 갔을 때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마리의 집으로 가서 늘 하던 것처럼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마리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는 복면을 쓰고 마리의 집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가 고양이를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숨어있던 것을 들키자 손전등으로 폭행한 후 기둥에 묶었죠. 그리고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마리의 입과 코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고 마리가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을 잃자 위층 침실로 데려가서 또다시 강간했죠. 그 다음 길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사이 의식을 되찾은 마리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도망치려던 마리를 붙잡았고 다시 폭행한 후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테이프 등은 챙겨갔지만 피해 신발 자국을 남긴 것은 몰랐죠. 그리고 그는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출근했고 마리의 시신은 다음날 남자친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를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27살의 제시카는 고속도로 외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평소처럼 조깅을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제시카가 고속도로 외곽에서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아챘죠. 그리고 며칠 후 제시카가 자고 있을 때
그녀의 집 뒤에 있는 들판에 차를 주차하고 몰래 집을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결박하고 강간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서 트위드 별장으로 데려간 다음 또다시 강간했습니다. 제시카는 제발 살려달라며 무려 15시간 동안 러셀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는 끝내 그녀의 목을 졸라 죽였고 제시카의 시신을 외진 숲에 유기했죠. 러셀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 아침 출근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시카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들은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시카의 지갑과 신분증, 안경 등은 그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어디에서도 제시카를 찾을 수 없었죠. 수사관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조사하면서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았는데요. 일단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을 발견했죠. 또한 집 근처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당일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하고 있는데 웬 들판 한가운데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 근처의 도로를 막고 목격자의 진술과 타이어 자국이 일치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5일째가 되는 2월 4일, 수사관은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는 도중 타이어 자국이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차 안에는 러셀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죠. 수사관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조사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러셀은 집에 아이가 아파서 얼른 가봐야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그 차량을 소유한 러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짓말을 한 그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러셀은 경찰청 본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조사에 응했는데요. 이때 러셀은 실수를 했죠. 제시카를 살해했을 때 신었던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간 것입니다. 수사관이 발자국이 당신의 것과 일치한다고 말을 하자 부인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 수사관은 러셀이 범인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시카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이 러셀의 자동차와 일치하는 점, 그리고 트위드 지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성범죄 사건들이 러셀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묻자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시신을 버려둔 장소를 자백했죠. 또한 수사관은 러셀이 지내던 트위드 별장에서 그가 그동안 찍은 수많은 사진과 메모, 속옷 등의 범죄의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증거들을 차고나 피아노 뒤에 몰래 숨겨두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며 수집한 물건들을 2번이나 불태웠지만 그가 범행 후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로 적는 습관이 있어서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동안 훔친 속옷 약 90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적은 메모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약 50곳이 넘는 집에 여러 번 침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러셀은 몰래 집에 침입해서 여성들의 속옷을 몰래 훔쳐가거나 피해자의 컴퓨터에 고맙다라고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그냥 속옷만 몰래 입은 다음 사진을 찍고 나간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의 발표 전까지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약 2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2건의 살인, 2건의 성폭행, 80건이 넘는 침입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1일,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는 현재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최고보안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72살이 되는
2035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범행 사실들이 알려지고 캐나다 군대는 그의 군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받았던 훈장도 모두 회수되었죠. 하지만 캐나다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회수한다는 법이 없고 군인 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되기 때문에 그는 현재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아내 메리는 이혼 소송을 했고 2014년에 혼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17일) 5명의 친구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타주 프로브의 와이 마운틴에 이 지역 사람들만 아는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 동굴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동굴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와이 마운틴은 브리검령 대학교 옆에 있어서 현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그 동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굴을 탐험한 학생들도 꽤 있었죠.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는 2명의 탐험가들이 동굴 내부를 완전히 조사했는데요. 일단 이 동굴의 입구는 작아서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 들어서면 웅크린 자세로 30m 정도 얕은 개울이 있는 곳을 들어가야 하죠. 그러고 나면 진짜로 탐험할 수 있는 동굴 내부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동굴 안에는 높이 1.8m, 길이 약 4.5m 정도 되는 물로 가득 찬 통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끝에는 6명에서 8명의 사람들이 서서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입구에 있는 바위부터 동굴의 끝에 있는 작은 공간까지 밧줄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탐험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줄을 잡고 동굴 내부에 다녀오는 것에 도전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동굴에 도전하진 않지만 특별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였죠. 특히 5명의 친구들 중 한 명이었던 제니퍼는 전에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저체온증으로 잠시 기절하기도 했지만 무사히 다녀오는 것에 성공했죠. 그래서 제니퍼는 친구들에게 잠깐 숨을 참으면 문제없이 동굴의 끝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이 독특한 동굴로 다 함께 모험을 떠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니퍼와 블레이크, 스콧, 아리엘, 조셉까지 5사람은 새벽 4시 반쯤에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험을 시작하려고 할 때 조셉은 마음을 바꿨죠. 동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4명의 친구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의 친구들은 그 전에 동굴을 탐험해본 적이 있는 제니퍼를 선두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차례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는 위아래 2피트와 4피트로 된 작은 크기의 구멍인데요. 웅크리고 기어들어가 한 명씩 물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셉은 동굴의 입구 구멍 밖에 서서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5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친구들이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손전등의 불빛이나 누군가가 나오려고 물이 첨벙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동굴을 전에 탐험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911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6시 25분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동굴 안쪽에 공기를 주입하고 물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10시 25분경 첫 번째 제니퍼의 시신을 시작으로 나머지 3명의 시신도 수습했죠. 그들은 모두 입구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차례로 줄지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은 4사람이 동굴의 제일 끝인 작은 공간까지는 성공적으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있었죠. 수사관은 석회암 동굴 내부의 공기의 질이 나빴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사고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했죠. 게다가 공기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터널의 내부가 좁아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순서에 따르면 제니퍼가 먼저 동굴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녀가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의식을 잃으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게 되었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리엘과 블레이크, 스콧은 차례대로 다시 잠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니퍼가 다른 3명이 빠져나오려는 길을 막게 되었고 시신이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견되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입구부터 동굴의 끝까지 익명의 탐험가가 연결해 두었던 밧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동굴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밧줄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브라이언 램프리라는 사람이 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구 구멍으로 가는 길을 놓쳐서 실수로 잘못된 곳으로 들어갔죠. 그는 주변의 바위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막다른 길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장에 손을 대고 뒷걸음질 치면서 구멍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운 좋게도 간신히 그 동굴을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했죠. 또한 전에 프로보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너무 차가운 데다가 수중 터널이 너무 작고 어두운 공간이라서 방향 감각을 잃고 당황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4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대부분 샌들을 신고 있었고 스콧과 블레이크는 심지어 셔츠도 입지 않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동굴을 탐험할 때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적절한 장비와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청년 4명이 동굴을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산악구조대, 잠수팀, 소방서 등 여러 기관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지만 결국 4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유타주에는 수백 개의 동굴이 있고 이 프로보 동굴은 2009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너티퍼티 동굴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에서도 한 남성이 동굴 내부를 탐험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너티퍼티 동굴이 결국 폐쇄한 것처럼 이 동굴 역시 시신을 수습한 이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가 또 다른 사망사고를 내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입구를 막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도 이 동굴을 방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누구도 이 동굴을 탐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는 1987년에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학창시절 내내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봤고 언젠가는 꼭 일본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센트럴 코네티컷 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게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2007년 1월 스카이는 페이스북에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동료들과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우울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친한 친구도 생겼고 여전히 친구와 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죠. 그러다가 2008년 3월 31일 스카이는 부모님에게 대학 친구의 기숙사에서 며칠 자고 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딸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친구랑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에 기뻐하며 흔쾌히 허락했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스카이의 언니인 메가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 뒤쪽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이틀 동안 온 가족이 언니 메간의 병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4월 3일이 되어서야 가족들은 3월 31일 이후로 스카이를 본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스카이는 당시에 핸드폰 없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대학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스카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며 딸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는 스카이와 그 정도로 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자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한 후 직접 스카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는 가끔 오빠 매튜의 컴퓨터를 사용하곤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컴퓨터를 확인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이메일 비밀번호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메일함을 확인했는데 스카이가 4월 1일에 일본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카이는 단 한 번도 혼자서 코네티컷주 밖으로 여행을 해본 적도 없는 데다가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사서 떠나는 것은 평소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라서 가족들은 너무 놀랐죠. 그리고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스카이가 당시 21살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여행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항으로 가서 주차장을 돌며 온 가족들이 차를 찾았는데요. 45분 만에 발견한 스카이의 차 안에는 재킷만 남아 있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죠. 경찰이 차를 수색했을 때에도 혈흔이나 타인의 지문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스카이가 도쿄를 경유해서 홋카이도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무사히 입국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는 은행 카드를 포함해서 옷 등 자신의 대부분의 소지품은 그대로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800를 인출하고 노트북과 닌텐도, 백팩만 챙겨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가족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수사관 측은 스카이가 미국에서 실종된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수사가 진행되게 하려면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일본까지 가서 스카이를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아빠는 심장질환 문제가 있었고 오빠 매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가 떠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4월 10일 일본 홋카이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죠. 또한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스카이 실종 전단지도 만들어서 주었는데요. 엄마와 언니는 삿포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했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 전단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맥도날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 미국인 관광객들을 마주칠 수도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게에 들어가 처음으로 마주친 한 남성에게 실종 전단지를 건네주었는데요. 그 남자는 전단지를 받아서 읽자마자 일본어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굉장히 당황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사람들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점원들은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스카이의 엄마와 언니는 굉장히 상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스카이가 법적으로 성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나 일본 내 미국 대사관 측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핸드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죠.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느낀 모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당시 언니 메가는 MTV 측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MTV 측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주요 언론사가 있는 도쿄로 날아가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13일 모녀는 도쿄에서 스카이를 찾아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본 기자들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고 미국인 대학생이 일본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홋카이도 삿포로 공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노보리베치의 한 여관에서 스카이가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4월 1일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4월 2일에 홋카이도 삿포로 공항에 도착해서 약 5일 동안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7일에 노보리베치의 한 여관에 체크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여관 직원은 스카이가 너무나도 명랑하고 밝아 보였고 혼자서 이 지역 주변을 관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카이는 여관 직원에게 삿포로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보했습니다. 택시 기사 역시 스카이를 태워주었다는 증언을 했죠. 또한 기차 티켓 판매원도 제보를 했는데요. 스카이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울고 있어서 그녀가 삿포로로 가는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증언했고 그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제보는 없었습니다. 스카이는 평소에 가족들에게 삿포로에서 벚꽃이 보고 싶다고 말했고 삿포로는 벚꽃이 늦게 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피기 때문에 시기상 그녀가 벚꽃을 보러 여행을 간 게 아닐까 추측했죠. 그래서 모녀는 곧바로 삿포로에도 방문했지만 더 이상의 제보는 없었고 스카이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언니 메간은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엄마가 혼자 남아서 딸을 찾으려고 했지만 언어 문제도 있었고 역시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 엄마도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언니 메간은 이제 와서 돌이켜 떠올려 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스카이가 대학 친구의 기숙사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한 3월 31일인데요. 그날 스카이는 엄마에게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실에 앉아있던 메간은 스카이에게 왜 굳이 엄마에게 해달라고 하냐며 내가 직접 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그때 활짝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떠올려보면 조금 이상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그 당시에 스카이의 전공은 일본으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을 가려고 했지만 마감 시한을 놓쳐서 지원서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스카이가 졸업할 때까지 다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일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절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스카이는 2008년 초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본 유학 프로그램도 좌절되었고 유일한 친한 친구와도 다퉜죠. 또한 컴퓨터를 조사하면서 그녀가 평소에 자신의 물건들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언니 메간은 동생이 물건을 팔아서 일본으로 갈 비용을 마련한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스카이가 평소 우울함과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는데다가 자신의 일본 여행 계획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 스카이가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가장 가고 싶었던 일본으로 간 게 아닐까 추측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들과 달리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지 않고 편도 티켓만 구매했기 때문에 이 의견이 더욱 뒷받침되고 있죠. 혹은 일본에서 신분 세탁 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요. 스카이의 가족들이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메일 보관함에서 보내지 못한 이메일을 발견했었습니다. 자신은 떠날 것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었는데요. 친구에게 발송되지는 않고 임시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죠. 일본은 자발적인 실종 상태로 사라지는 것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새 출발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카이가 실종된 지 벌써 약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스카이가 마지막으로 공항 주차장에 두고 간 차를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언니 메간은 동생을 찾기 위해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2024년 1월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동생을 찾겠다는 글을 올렸고 사람들에게 모금도 받았습니다. 언니 메간은 만약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모든 일을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두면 좋다고 말했죠. 오래된 기록은 사라질 수도 있고 특히 기억은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매 순간 사진이나 글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메간은 지금도
동생이 실종된 날인 4월 1일이 다가오면 두통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약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괜찮은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죠. 스카이가 실종된 이후로 약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어떠한 단서나 유해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스카이는 실종 당시 21살로 키 167의 큰 체격에 갈색 머리와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만일 아직도 살아있다면 36살입니다. 유리카는 1991년에 일본 휴교현 다쿠라카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도쿄에 있는 세이신 여대에 입학했을 때 학교 대표 메이퀸으로 뽑히기도 했죠. 유리카는 2학년이 되었을 때 한 국제학생 단체를 알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영리 학생단체로 이곳에 참여하면 해외로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인턴십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영어를 배우거나 외국에서 살고 싶어 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고 이곳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죠. 그리고 2012년 8월 14일 마침내 그녀는 해외 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유리카는 루마니아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언어봉사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었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잠시 경유해 관광을 한 다음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공항에서 학생단체 소속 일원 한 명이 그녀를 데리러 와서 루마니아 남서부에 있는 크라이오바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죠. 유리카는 비엔나에 도착했을 때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너무 설레고 긴장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해외 인턴십은 정말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이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비엔나에 도착한 후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쿠레슈티행 비행기가 저녁 늦게 도착하게 되면서 공항에 사람이 마중 나오지 않고 유리카 혼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이동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죠. 유리카는 낯선 땅에 도착해서 혼자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한 유리카는 더욱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지막 버스가 출발한 후라서 밤에 공항에 혼자 남게 된 거죠. 유리카는 너무 겁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버스가 운행되는 다음날 아침까지 공항에 머물거나 택시를 타고 크라이오바까지 가야 했죠. 공항 밖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때 블라드 니콜라이라는 남자가 유리카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라드는 유리카에게 다가와 자신이 호텔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 포터라면서 곤란한 상황처럼 보이니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처럼 보이냐며 자신을 믿으라고 설득한 다음 그의 차로 향했죠. 루마니아어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타국 땅에 혼자 남겨진 유리카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CCTV 영상에는 유리카와 블라드가 짐을 들고 차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라이오바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유리카를 차에 태우고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공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죠. 곧 버스가 올 테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유리카에게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유리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피해 도망치려다가 많은 타박상과 상처를 입었죠. 그는 유리카를 제압한 후 강간하고 구타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숲에 유기한 채 달아났습니다. 한편 유리카의 가족들은 이틀 동안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기관 측에 연락해서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측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고 심지어 유리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죠. 결국 유리카의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17일 공항 인근 야산에서 유리카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일본 경찰 측에도 통보되었습니다. 유리카의 가족들은 즉시 루마니아로 갔고
그녀의 시신을 부검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죠. 경찰은 유리카의 핸드폰 GPS 추적을 통해서 그녀의 핸드폰을 갖고 있던 블라드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리카의 돈과 휴대폰, 카메라 등을 훔쳐서 그냥 자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공항의 CCTV, 그리고 그녀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몸에 남겨진 물린 자국 등이 블라드 니콜라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리카를 살해한 범인인 블라드 니콜라이는 유리카를 살해하기 불과 열흘 전에도 73세의 여성을 강도 및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5개월 전에는 80대 여성 2명을 강도 및 성폭행한 범죄자였고 1명은 살해까지 했죠. 그는 당시 체포되긴 했지만 증거 부족의 이유로 범죄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유리카가 살해되기 2년 전인 2010년 여름에도 그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뿐만 아니라 유리카 외에도 무려 약 600여 명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유리카 살인 사건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알려지자 이 사건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턴십을 계획하고 목적지까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던 국제단체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도 있었죠. 적절한 교통편과 지원이 제공되었더라면 늦은 밤 공항에 홀로 남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관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 측에서는 사건 당시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족의 뜻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자제하겠다는 성명서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인턴십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스케줄을 일일이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라드 니콜라이의 범죄와 성폭력 전력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게 둔 루마니아 경찰 측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국 측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를 체포했더라면 유리카는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구를 비난하든 가장 슬픈 사실은 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던 무고한 젊은 여성이 낯선 땅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카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인 2013년 3월 7일 부쿠레슈티 법원 측은 20살의 여성 유리카를 살해한 블라드 니콜라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종신형이 유지되면서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